부담 갖지 말고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잘 알았다고 좀 다음 기회를 봅시다.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은 보이지만 군 통수권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임무는 군 통수권자를 찾아서 자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 저를 정치 현장으로 불러들인 것은 황교안 대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뭐 감을 따라고 했다, 뭐 골프공을 주스라고 했다 했지만 사실 공관장이 상사입니다. 많은 분들은 왜 남의 자식을 데려다 부려먹냐 그러시는데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걸 갑질이라고 할 듯 없듯이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지시하는 걸 여러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지휘체계를 문란시키는 겁니다. 저는 군인권센터가 이렇게 병사들을 해서 사령관을 이렇게 모함한다는 거는 저는 이건 군의 위계 질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재단하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글쎄요, 기자회견을 왜 한다고 했을까요? 삼청교육대,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센터 소장에 대해서 삼청교육대 가야 된다고 했고,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걸로 자기 공관병에 대해서 지시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원희 변호사님, 네. 군 내부에도 사병화 금지라는 게 명확히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본인한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이제 저런 언행의 근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공관병 갑질 논란, 그리고 뇌물수수, 거기에 이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까지 같이 수사가 이루어졌고, 사실 그때 구속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항소심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으로 올라간 상태인데, 항소심에서는 갑질 부분은 이제 무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뇌물 부분도 이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사실은 억울한 모함을 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고발한 군 인권센터 소장이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와서 삼청교육대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에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갑질이라는 표현에서 당연히 공관병들이 이제 본인은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위계 서열에 따라서 모든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갑질이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자기한테 들이대는 잣대와 남한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 부분이 이 발언에서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위계 서열에서는 굉장히 당연하다, 갑질이 아니다, 마치 부모 자식간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정작 평생 본인이 군인을 어떤 대장까지, 육군 대장까지 지내왔지만 현재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제 뭐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의도나 의지를 표명한 것일 수도 있지만 평생 군인으로 대장까지 지낸 분이 현직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발언만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과연 왜 자유한국당이 이분을 1호 어떤 인재로 영입을 했었던 것일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아쉬운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이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참 눈길을 끄는 게 말씀하신 대로 삼청교육대 부분인데, 이 삼청교육대라는 건 반인권적이고 초법적인 기구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사회적인 평가가 끝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다시 꺼내든다는 게 인식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91년도에 군에 갔는데요. 군에 갔을 때 놀랬던 게 하나가 더 위 상사한테 뭔가를 이렇게 그때 뭔 약초가 굉장히 강원도에서 제가 군 생활했는데 약초가 좋다 그래서 온 부대원들을 다 통원해서 약초 캐러 다녔던 게 지금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 군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청교육대 말씀하셨지만 1980년 신군부, 전두환 그 신군부가 쿠데타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사회학을 일수한다는 차원에서 삼청교육대를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만들었잖아요. 무작정 잡아가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후유장애까지 합하면 사망자만 450여 명에 달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상해를 입은 사람은 2천여 명이 훨씬 넘는 정말 반인권적인 기구였어요. 근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서서 군 인권센터 자신과 아무리 관련되어 있는 의혹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인권센터 소장을 겨냥해서 삼청교육대 가야 될 사람이다,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누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이게 박찬주 전 대장이 대장 부인이 검찰에 소환 조사 받을 때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말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갑질하셨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들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박찬주 전 대장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아들인데 그렇게 야단칠 수도 있고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얘기했는데 예. 그럼 박 전 대장의 아들은 휴가 나왔을 때 그러면 바베큐 파트 공감병이 다 뒷수발하고 박찬주 전 대장 아들은 그러면 새벽 5시부터 일어나게 해서 텃밭 관리하고 그 채소 키우고 냉장고 7개나 됐는데 그거 관리하고 과일 썩었다고 과일 집어던지고 이래도 예. 괜찮습니까? 그거 아들한테 시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이번에 공천 문제에 있어서 억울함이 있다 하면 이런 문제는 좀 빼고 얘기하는 게 전 날 뻔했어요. 그게 자유한국당에도 도움이 되고 황교안 대표한테도 도움이 됐을 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과거 일을 회상시키게 만들고 상기하게 만들어서 국민의 분노만 더 자극한 그랬던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인터뷰가 있는데 이 기자회견 있기 전에 했던 인터뷰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재들을 더 폭넓게 모시기 위한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없는지 면밀하게 잘 살펴서 그렇게 시기와 또 범위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서 그러나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은 계속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황 대표의 말이 조금 모호하게 좀 들리는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좀 황 대표는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그 문재인 정부와 좀 각을 세우거든요, 야당이. 네. 그래서 안보 정당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 운영위에서도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 텔 이동식 발사대 네. 그거 거기서 그 발사 못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취지로. 근데 지금 오늘이나 이렇게 군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뭐 0몇 %의 가능성도 다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비한다고 했고, 2017년 화성 14, 14호형 그 발사를 할 때도 3차례에 걸쳐서 이동식 발사대를 보여줬어요, 북한에서. 그게 뭐 자체 제작을 한 건지 중국에서 수입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안보실장은 그 이동식 발사대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정말 몰라서 저런 건가? 왜냐하면 안보실장은 그전엔 항상 군인 출신이었는데 외교관 출신이 오셔서 저걸 잘 모르는 걸까? 네. 기술적인 걸? 아니면 국민들이 아까 정우영 안보실장 하시는 말씀처럼 국민들이 불안해할까 봐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야당이 비판을 하기 위해서 안보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영입해야 된다. 그리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우파들은 그 부분에 우호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지역도 충청도예요. 네. 이제 보통 뭐 공헌을 했죠. 네.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중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 정책적이나 이념적이나 그런 선호되는 방향은 맞아요, 방향성은.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는 법조인이어서 이제 그 우리 황 대표님은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를 하시니까 정치적인 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항소심을,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항소심을 끝나고 대법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대선 때 영입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될지 부분을 모르니까. 좀 더 살폈으면 어떨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보, 지역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빨리 영입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청 작업도 해봤는데요. 직접은 못 해보고 이제 다른 분한테 다시 하청을 받아서 인재 영입을 해보려니까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야당이니까 아직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또 뭐 세습 영입 논란도 있고, 이재스민 전 의원 19대 국회였나요? 한국당에서 이재스민 의원을 영입해서 비례대표를 줬을 때 굉장히 참신하다고 호평을 받았던 인물이 이재스민이었는데,
정의당으로 뺏긴 꼴이 지금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또 당시 시대 정신에서 다문화 과정에 대한 배려 이런 측면들이 있었고 꽤 유행했던 그 많은 국민들이 관람했던 영화 완득이라고 하는 영화의 예. 주인공으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대중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2012년도 총선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치렀고 당명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과감한 인재 영입을 통해서 공천 혁신 과정도 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보통 한번 지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당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 당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자스민 의원 본인에게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4년의 국회의원 활동을 거쳤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이나 전문가가 하지 못하는 많은 경험들을 거쳤다는 뜻이고요. 그를 통해서 내재된 활동들이 있다면 예. 굳이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서 전문가적 영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은 스스로 창출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로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이 중단돼 있다가 이번에 정의당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흔히 말하는 보수 정당에서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인식이 굳어지게 되는 것은 저는 중간 사이에 무슨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예. 다만 정의당으로 넘어가서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것은 아닌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역할을 하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공천 작업이라고 하는 게요. 일종의 상징성을 뺏어오는 작업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민주화의 상징성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져왔던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던 거고. 그래서 민주당이 그 다음에 했던 게 뭡니까? 경제민주화의 원조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뺏어왔잖아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정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이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상징성을 갖고 오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재영입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징성을 부여하는 작업이기도 해요.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아마 인재영입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거든요. 고민하겠죠. 물갈이 공천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쇄신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상징성을 얻어올 것인가.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다 모든 당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 그리고 지도부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신상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김병준, 김태호 이런 분들이 영남 지역 출마 의사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에 이제 비중 있는 분들이 좀 수도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험지에 나가야 이런 분들이 된다. 희생하는 모습의 정치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리 찾을 것이 아니라 좀 희생하고 국민의 감동을 주는 그런 행했으면 좋겠는데. 홍준표 대표가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를 SNS에 썼습니다. 내부 총질 운운하는 건 당원 협박하는 협량 정치다. 그리고 또 하나 50 검사의 50 장군 글을 썼다가 삭제를 했는데 글쎄 이도 앞에서 이거는 너무 나갔다고 본인이 좀 생각을 해서 삭제를 했을까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황교안 대표와 그 홍준표 전 대표가 검사 생활을 같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50 검사가 본인을 얘기하시는 건지 누구를 얘기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같이 근무를 시작했고 초임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일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본인도 검찰 출신이시고 지역도 같이 처음에 초임도 비슷하게 시작하셨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그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군인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삼청교육 때 운운한 거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잘못한 게 확실하죠.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 표현이 부적절했던 건 맞지만 또 그거를 이제 50 장군, 뭐 50 검사라 해서 다 정당 전체에 뒤집어 씌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50과 관련된 인물이 자유한국당에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그때 공천받은 사람이 그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관련된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누가 있겠어요? 공천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이 좀 부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저는 홍준표 전 대표를 뵈면 항상 생각나는 게 이제 불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제 저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잘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나갈 기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알겠습니다. 분처럼 보여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도 위기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해찬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8월부터 지금까지 하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이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아주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가면서 당을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혁신이 가능한 것이고 책임감이 있어야 또 안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잘 끌어가느냐가 공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인재 영입에 깃발을 먼저 올렸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위 20%, 불출마자를 제외하고 하위 20%를 컷오프 시키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총선개혁단 다음 달에 또 출범시키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고 있어요. 네, 올해 이번 선거 때는 조금 더 당의 움직임이 좀 빠른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 벌써 총선기획단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지금 기획단을 꾸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이제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국민적 인식들을 정치권이 이해하고 있다. 그럼 결국은 어차피 정치의 본질이 권력 싸움하고 그다음에 예. 공공선에 기여하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권력 싸움에 있어서의 가장 정점에는 선거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다음번 총선, 내년 4월 총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총선이 될 것이고 예. 자유한국당도 보수정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보여야 되느냐 안 보이느냐 그걸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또 다음번 정권을 다시 또 갖고 와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다음번 총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뭐 틀림은 없는 것 같고요. 뭐 앞서 자유한국당 얘기를 했으니까 민주당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지도부 혁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뭐 지금 이해찬 대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8월부터 마음이 다 편하지 않았다, 굉장히 불편했다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민주당도 이제 고민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안정적이면서도 쇄신하고 혁신하는 어떤 선거 대응 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당 지도부를 확 다 흔드는 게 결코 바람직한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 쪽이 바람직한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도부를 흔들어가지고 비대위로 갔을 경우에 나타날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마 제가 민주당 안에서는 아마 그런 의견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해찬 대표 체제는 유지하더라도 시스템 공천을 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결국 잡음을 얻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천 룰을 만드는 작업이 지금까지는 크게 잡음 없이 왔기 때문에 예. 이 공천 룰이 제대로 적용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